보궐대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대선은 대통령의 권위, 그러니까 이게 재선거가 아니고 그 자리가 고려됐기 때문에 그 대신 그 후임자를 그러니까 뽑기 위한 대선이기 때문에 보궐대선이라고 부르는데, 뭐 벚꽃 대선 했는데 벚꽃 대선이 아니고 한간에서는 철쭉꽃 대선이 될 거다, 유채꽃 대선이 될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5월 9일 대선이 확정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선포를 해야 되지만 그 일정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요, 대선 드디어 오늘 헌재 선고가 났습니다. 이래서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5월 9일이 물리적으로 이제 6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화요일입니다만 이날은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3월 9일 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짜보면 50일 전이 되는 20일, 이날 대선 날짜를 공고해야 됩니다. 이 날짜까지.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쨌든 대선을 언제 치르겠다라고 이날까지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9일로 할지 10일로 할지는 아직 좀 다소 유동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로부터 10일이 되는 40일 전인 30일, 3월 30일에는 재외국민 선거인들이 등록을 해서 이것이 이때까지는 이제 5월 9일 대선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에 4일 앞서서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을 언제까지 실시하겠노라고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9일 대선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달 26일까지는 각 당이 경선을 이때까지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급박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그 후보 경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5월 9일은 이제 선거일이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근데 민주당 지금 유력 주자 중에 안희정 지사도 있고 이재명 시장도 있고요. 이분들은 현직 도지사고 현직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정규 선거에 있어서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거는 우리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4월 9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 경선이요. 암만 늦어도 9일 전까지는 이루어져야지 9일 이후에 이루어지면은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이 사퇴할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설령 경선에서 후보가 된다 한들 후보 등록을 못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4월 9일 전까지는 각 주요 정당의 그 경선이 다 이루어지고 후보가 확정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 말씀대로 서 소장, 네. 이 D-30이 되는 4월 9일 이게 5월 9일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일정이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충남지사든 누구든 만약에 나오려면 이때까지 공직을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물론 그 당의 경선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날이 왜 중요하냐,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대선에 나오려면 이날까지는 또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먼저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4시에 개최되는데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선 경선 일정이 확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재명 시장 측과 안희정 지사 측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국민 경선 선거인단 모집 기간을 좀 늘려달라고 해서 모집 기간을 좀 더 늘릴 경우에는 경선 일정이 조금 더 수년되지만 모집 기간을 현재 중앙당 공고대로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주 후인 3월 25, 26일 날 호남권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당 경선이 공식화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주 안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황교안 대행도 이제 9일 날, 4월 9일 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을 사퇴해야 되는데, 거기에 앞서서 대통령이 현재 거리시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마할지 말지 여부를 신속하게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황교안 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주자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은 근일간에 본인의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상국면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으로 이 위기를 잘 돌파하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본인 얘기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본인 얘기는 오늘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제 국회,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호소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 황교안 이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은 더 대선 출마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중요한데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대변인 정용기 의원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승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주도한 그 탄핵 그 각하 기각 이 탄원서가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0명 이상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오히려 태극기 집회의 분위기를 선도해 나갔던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김진택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조원진 의원 이런 분들조차도 오늘 헌재 결정에 깨끗이 승복을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계속 그거를 인정을 않고 장 외의 태극기 세력과 함께 하겠다 하면은요 네. 오히려 이제 그 탄핵 결정으로 인한 네. 후유증과 그 여진이 더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사람들과 불복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경우에는 네, 네. 더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이 거리되는 초유의 이 비상사태인데 이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야망을 위해서 권한대행 자리를 놓고 출마를 한다? 네. 이거는요 명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황교안 대행은 또 본인이요 선거 날짜도 5월 9일로 할지 뭐 이것도 본인이 정해야 돼요. 네. 아니 택일도 네. 본인이 하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여러 가지로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래서 황교안 대행이 결국 출마를 못하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로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네. 캘린더를 보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5월 9일 대선으로 간다면 4월 25일부터 사실상의 투표가 시작돼야 됩니다. 이른바 재외국민 투표는 25일, 다음 달 25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고 사실상 이제 5월 대선 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월 1일이 이제 쉬는 날이 많아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3일이 석가탄신일. 원래 정규 대선은 수요일 날 치러지기 때문에 3일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건너뛴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50대선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61일째거든요. 오늘 인용으로부터. 그래서 헌법에 벗어났다, 하루가. 그래서 5월 9일이 대선을 열 수 있는 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달 20일까지 이걸 정해야 되거든요. 정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선포되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대선 시기가 빨라지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어쨌든 대선 시기가 이렇게 빨라지면 각 당들도 굉장히 분주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민주당과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 일정을 확정해서 이미 뭐 좀 그 스케줄대로 공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대선 주자를 내야 하니까 그 경선 일정을 확정을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일단 가장 빨리 후보들을 이제 지금 일단 국민 선거인단 모집을 해놨잖아요. 네. 네. 투표가 시작이 될 때고 그리고 3월 27일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순회 투표에 나섭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4월 8일까지는 후보를 확정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4월 9일까지는 지금 현재 이제 공직자 사퇴 시한이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나 이런 이제 그 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금 염두에 두고 4월 8일까지는 확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바른정당 역시 뭐 3월 28일까지는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해왔던 야권들 입장에서는 속도를 빨리 낼 것이고 네.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빨리 그 일정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지금 야권 이제 여야가 없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반응이 쏙쏙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헌법 1조의 준엄한 가치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이제 원래부터 승복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위대한 국민의힘으로 역사는 전진한다. 상당히 이제 이 예상도 했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런데 그 내심은 기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원내제 일당으로서 그리고 향후에 대선에 치러질 때 대선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재 여론조사상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기쁨을 표하기보다는 아마도
국정의 중단들을 빨리 이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오히려 지지자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책임 있는 원내 일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행보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8대 0으로 대통령이 파면됨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의욕적으로 취임사를 했지만 결국 이정미 권한대행에 의해서 그 임기가 중도에 끝나게 됐는데 그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그리고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부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네, 시작과 끝이 이랬습니다. 배림 기자. 네. 22분 만에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소수 의견도 발표를 해서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저희도 한 1시간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소수 의견이 아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전 11시에 이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혔을 때 RO 사태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모두 10시에 오전 10시에 선고를 시작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런데 10시 25분 그리고 10시 36분에 주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1시였는데요. 네. 그걸 두고서 이 내부에 이견이 많았고 그래서 표결 과정에서 이 그 결정문을 다듬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늦춰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결론은 8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결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떤 이견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위법한 것인가, 그다음에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위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평의를 할 때는요, 이 주먹 다짐을 할 정도로 네.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갈 정도로. 루머는 뭐 고성도 같다. 이거 물론 뭐 루머였지만요. 네. 그럴 정도로 치열했겠지만. 네. 네. 과거에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얼굴을 붉히는 것은 보통이고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 그렇습니다. 네. 논의를 하는데 굉장히 격렬한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만큼 완결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됐고 의견이 일치가 됐고요. 그만큼 선고하는 시간도 짧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지호 교수님. 청와대는 침묵에 쌓여 있고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그 버스 위에도 올라가시고 하더니 그런데 밀고 당기는 정도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탄핵 찬반 여론이 뭐 이제 77%고 반대가 뭐 19점 몇 %가 하지만 승복하겠다라는 여론이 또 90%에 가까웠죠.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요. 그 탄핵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하는 그 층을 보면요. 고령층일수록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층일수록 아무래도 그 어떤 법적 안정성 이런 거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태극기 집회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고령층이 많이 네. 이제 참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네. 일부 그 주체 세력들은 굉장히 극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 광화문 일대를 꽉 채웠던 그 태극기의 물결 그렇게 그런 일반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거기에 승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뭐 불복종 운동이 뭐 이렇게 대중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네. 특히나
오늘 황교안 대행이 4시에 메시지 발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긴급 담화, 예. 긴급 담화. 거기서도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제해 주시라. 네, 자제해 줄 것.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요, 더 이상 이 태극기 그 집회 측을 그 선동하는 듯한 국회의원들은요, 그러려면 배지 떼고 선동해야 됩니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설령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거를 불복하는 그런 선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네, 나오는 말씀 중에는 아직은 뭐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결정까지는 확실히 된 건 아니지만, 근데 북한의 요새 잦은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를 강화해라, 이런 그 얘기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네. 긴급 담화의 내용은 이제 헌재 결정이 내려졌으니 국민들은 더 이상 이 편을 갈라서 싸우지 말고 이제 법치에 따른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습에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네. 긴급 담화 방침은 결정이 됐는데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고요. 여기서 22분 만에 끝난 헌정사상 초유의 판결문이 또 신기록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네. 이 시간 현재 보이는 모습입니다. 바로 안국역 앞에, 헌재 앞에서 지금 그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아예 자리에 땅바닥에 좀 들어 누우셨어요. 네. 지금 다친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 3박 4일 집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집회입니다. 오늘이 지금까 4일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 중에는 뭐 살 만큼 살았다 이런 얘기 좀 너무나 예, 이제 좀 다 민망한 끔찍한- 말씀들이죠. 그런 얘기를 예.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몸으로 밀고 이제 경찰 이제 병력을 밀고 들어가는 이런 것들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현장에서는 실신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찬성 집회에서는 만세를 불렀다면 저기서는 울며 불며 쓰러지는 분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상황이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리님 팀장, 네. 지금 서울 경찰은 가포 비상경계령 아닙니까? 이게 이제 병력의 100%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경찰들도 지금 뭐 전혀 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헌법재판소 앞이 바로 안국역에 있는데요. 안국역부터 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 모두 다 지금 경찰 병력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앞에 집회, 특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격렬하게 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찰 병력이 지금 이 헌재 주변과 이 박근혜 대통령 사저 주변에 속속 모여들어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오후에도 지금 7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가 있다고요? 네. 촛불 집회는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반대 집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태극기 집회든 촛불 집회든 오늘은 탄핵 선고 이후를 보여주는 그 성숙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됐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슬픔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헌법과 법률의 질서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집회에 대해서 앞에서 많은 그 집회를 이끌었던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나 김진태, 조원진, 김문수,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앙돼 있는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서 책임 있게 나서서 저분들을 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예. 촛불 집회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촛불이 승리했다. 이게 무슨 뭐 문노 경기하고 승패 이기고 지고 이런 게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과정에서 네. 그 판단이 이루어진 거고요. 이거를 무슨 승패의 개념으로 자꾸만 무슨 잔치집 환호 뭐 이런 거는 정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촛불 집회 측도요. 이게 무슨 촛불 때문에 본인들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 국민의 큰 마음의 물결이 네. 형성돼 있었고 헌법재판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결과 법과 양심에 따른 또 그렇죠. 판단이었고. 마지막 본인들이 저거를 뭐 승리의 주역인 것처럼 저렇게 착각하는 행위들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야당 정치인들도요. 오늘 뭐 이제 촛불이 여기서 뭐 그런 집회를 한다는데 그런데 또 끼어들어갖고 뭐 마이크 잡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2시 반에 약 1시간 30분 뒤가 되겠는데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이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여기에서 만약 4시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정되지 않았지만 4시에 권한대행의 긴급 담화가 있을지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탄핵 여론조사와 함께 이제 확정된 그 여부는 확정이 됐습니다. 날짜만 남아있지. 대선, 보궐대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금요일마다 발표하는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32%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크게 올랐습니다.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9%, 안철수 전 대표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갤럽 조사 오늘 거고요. 안희정 지사가 좀 올랐어요. 좀 내리다가 어제까지 13, 14였는데 갤럽에서는 17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 여론조사 기관의 추세를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로만 하시길 바라고요. 자, 서울 수도권 아직은 계속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서울 30대 14, 경기 인천 36대 14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충청에서는 아주 박빙입니다. 30대 28, 다시 좀 좁혀진 것 같아요.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역전을 한 건데 저게 탄핵 결과를 예상하지는 않고 이루어진 것이지만 대구 경북에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지지도가 확 올랐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겠지만 물론 좀 중요한 대목 같고요. 호남에서의 지지율은 45대 12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의 강세, 네. 절대 강세가 유지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 33대 11 딱 3분의 1, 3배 차이입니다. 네, 지금 연령별로 보시면요. 안희정 지사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연령대에서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문재인 전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60대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23%로 문재인 전 대표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요,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조기 대선의 변곡점, 아주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다 그게 말씀. 뭐냐면요.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과거를 심판하는 부분은요. 상당 부분 이제 그게 오늘의 그 헌재 결정으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로 파면됐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유권자들 일반 국민들의 시선이 이 잘못된 과거를 심판하는 에 맞춰지기보다는 앞으로의 5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쪽으로 점점 시선이 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더군다나 이제 그 개헌 이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느 주자에게 유리, 불리 이걸 떠나서요. 예. 이렇게 실패한 불행한 대통령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더 이상 이제 87년에 이 낡고 병든 대통령제를 고쳐야지만 암만 좀 그 국민이 순간적으로 선택을 잘못해서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참담한 실패는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하는 의미에서의 개헌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새로운 그 국가의 중심 이슈로 그 부상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네. 있겠다는 생각이 자, 이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의 사저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정해진 건 없다. 이 계획도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볼 때 이제 정권의 심판은 그 헌법을 통해서도 국민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대선에서 정권 심판보다는 미래 비전에 대한 경제와 복지와 안보에 대한 그 생산적인 논의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특히 국회도 대선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권한 안보와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다면 더 한층 성숙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보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헌법재판소는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전국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화합과 통합의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채널A 뉴스는 계속 특보로 이어지겠고요. 기자 두 분 그리고 전문가 두 분과의 말씀은 일단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